어느새 단풍이 곱게 물든 10월의 마지막 날이 다가오고 있죠. 여러분들은 이제 두 달만 지나면은 드디어 24년 합격의 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긍정적인 자기 확신, 즉 셀프 에피커시, 반두라가 강조했듯이 어떤 거 목표를 달성하려면 자기 능력에 대해서 긍정적인 확신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긍정적인 확신을 가지고 자신 있게 임하면은 여러분들은 내년에 반드시 합격이 이루어진다. 그것도 매우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이 이루어질 거예요. 자, 그러기 위해서 오늘 또 51번부터 즐겁게 공부해 나가도록 하자고요. 51번 보시면은 소년법상 보호처분, 병합, 그리고 연장 여부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51번 별표 2개 하고 기억 소년보호시설의 감호 위탁이 제6호 처분이죠. 그래서 제6호 처분 소년보호시설의 감호 위탁하고 헷갈려서는 안 되는 것이 뭐예요? 제7호 처분 병원 요양소 의료 재활소년의 위탁 처분하고 구분해야죠. 그래서 항상 이 소년보호시설의 감호 위탁은 병합할 수 있지만은 의료 재활소년원의 위탁은 어떤 보호처분하고도 병합할 수 없다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소년보호시설의 감호 위탁하고 이 단기 보호관찰이나 장기 보호관찰 모두 병합이 가능하죠. 그런데 그 디귿에 있어서 1개월 이내에 그 소년 송치는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하고 병합 가는 것이 아니라 장기 보호관찰과 병합이 가능하다. 이것도 헷갈리기가 아주 쉽죠. 그래서 소년은 송치가 4가지가 있죠. 7호 처분 의료 재활소년원의 위탁, 그리고 제 8호 처분 1개월 이내의 소년은 송치, 제 9호 6개월 이내의 단기 소년은 송치, 제 10호 2년 이내의 장기 소년은 송치죠. 그래서 4가지 그 소년은 송치 중에서 유일하게 병합이 가능한 것은 이 1개월 이내의 소년은 송치이다. 그리고 1개월 이내의 그 소년은 송치는 오로지 장기 보호관찰하고만 병합할 수 있다 하는 거죠. 그리고 보호자에게 감호 위탁하고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관의 장기나 단기 보호관찰 4가지까지 병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보호자에게 감호 위탁하는 처분이죠. 그래서 그것도 주의하고, 이 소년 보호시설의 감호 위탁하고 보호관찰하고는 병합할 수 있지만은 이 보호시설이기 때문에 사회봉사 수강명령하고는 병합할 수 없다 하는 것도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51번을 통해서 이 내용이 다음 시험에서 그대로 출제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내용을 가지고 출제자가 어떤 형태로 함정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을 파악하면서 이렇게 확실하게 분석을 할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52번 보호관찰. 자, 여러분들하고 가장 관련 깊은 처분이죠. 자, 1호 소년에게 단기 보호관찰 처분을 할 때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기간이죠. 그래서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서 대안교육이나 상담, 교화를 명할 수 있다 하는 거. 3개월 이내이지 6개월이나 1년 이내가 아니다 하는 거죠. 그리고 이 대안교육 또는 소년의 그 상담, 선도, 교화 관련된 단체 시설에서 상담 교육받을 것을 명하는 처분, 이것은 보호관찰을 처분할 때만 가능한 것이지, 방금 전에 봤던 보호자에게 감호 위탁하는 경우에도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오로지 보호관찰의 부수적 처분만 소년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다 하는 거. 그래서 보호관찰의 그 부수적 처분은 크게 3가지죠. 대안교육 또는 상담, 선도, 교화 명령, 또 한 가지는 특정 시간대의 외출 제한 명령이죠. 그래서 여기 이번에 나와 있듯이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야간 등 특정 시간대에 외출을 제한하는 명령을 할 수 있다 하는 거.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보호자에게 특별 교육을 명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 이 세 가지. 이 5번 같은 경우도 다음 시험에서는 어떻게 함정을 유도하려고 하겠어요. 소년부 판사는 가정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면은 이 보호소년에게로 바꾸는 함정이죠. 그래서 이 특별교육 명령, 이것은 보호자에게 하는 명령이지 이 해당 보호소년에게 하는 명령이 아니다 하는 것, 그 점을 좀 주의하고, 그리고 이 보호자에게 특별교육에 대해서는 기간 제한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죠. 뭐 6개월 이내에 특별교육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라든가 이렇게 바꾸는 함정 주의하도록 하세요. 그 다음에 3번에 있어서 소년 대하여 단기 보호관찰 처분하는 경우 보호시설의 감호 위탁 또는 1개월 이내에 소년 송치를 병합할 수 있다. 자, 1개월 이내에 소년 송치 병합은 오로지 뭐하고만 가능하다? 그렇죠. 장기 보호관찰감만 병합이 가능하다 하는 거. 그래서 그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문제예요. 4번에 있어서 소년에 대한 장기 보호관찰 기간은 2년으로 하고, 소년부 판사는 보호관찰관의 신청에 따라 하지 보호소년이나 보호자의 신청에 따라가 아니죠. 그래서 그 점도 주의하도록 하고, 보호관찰관의 신청에 따라서만 1년 범위에서 한 번에 하나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지 2년 범위에서도 아니고, 그 다음에 1년 범위에서 두 번에 하나여도 아니다 하는 거. 그래서 52번 이것도 별표 3개 해가지고 52번을 통해서 그러한 난도 높게 함정을 유도하는 패턴까지 충분히 좀 대비하도록 하자고요. 54번 보면은 부가처분, 다시 한번 3번 보시면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에 소년 보호시설의 감호 위탁은 6개월로 하되 그 기간은 연장할 수 없다가 아니라 있다. 아무튼 선지에 없다나 있다가 들어있는 선지는 함정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항상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죠. 그리고 이 3번의 내용은 지금 이 소년 보호시설의 감호 위탁에 대해서 제시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또 어디에도 해당한다? 보호자에게 감호 위탁, 그리고 의료 재활소년원의 위탁도 6개월로 하고 그 기간을 직권으로 소년부 판사가 연장할 수 있다 하는 거. 그래서 계속해서 이런 거 내용들 나오면은 그렇지, 1호 처분, 6호 처분, 7호 처분은 소년부 판사가 직권으로 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고 중간에 그것을 직권으로 종료시킬 수도 있다 하는 거. 그래서 소년부 판사는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결정으로서 그 위탁을 종료할 수 있다 하는 거. 그래서 그 10가지 보호처분 중에서 독특한 그런 그 특징이 있는 보호처분들에 대해서 출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은 확실하게 좀 구분할 필요가 있죠. 그런 내용들. 그리고 내가 다루지 않고 넘어가는 선지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설명했거나 뭐 헷갈릴 가능성이 별로 없는 내용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여러분들도 공부하면서 계속 X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좀 핵심적인 선지로만 선별해 나가도록 하자 했죠. 55번 보시면은 단기보관찰 1년, 이것도 1년 이하로 한다로 바꾸는 함정 주의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장기보관찰 주의할 사항, 아까 강조했던 내용 다시 한번 상기하고, 그리고 이 감호위탁, 보호자에게 감호위탁에 대해서 이렇게 3개월 범위에 하나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그랬는데 6개월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이 3개월이나 6개월로 바꾸는 함정 항상 그 주의하고, 그리고 니을에 있어서 단기로 소년은 송치된, 그리고 강조했던 것이 뭐예요? 단기가 나오면은 소년은 송치에 관한 것인지 단기 보호관찰인지, 장기가 나오면은 장기 소년은 송치인지 장기 보호관찰인지를 잘 구분하도록 하자 했어요. 그래서 단기로 소년은 송치된 소년의 보호기간은 6개월을 초기할 수 없다 이죠. 그리고 단기 보호관찰은 1년으로 한다
하는 거. 그리고 장기 소년원 송치는 2년 이내죠. 2년을 초과할 수 없다니까. 그런데 장기 보호관찰은 2년 동안이다 하는 거. 그리고 장기 보호관찰은 이 보호관찰관님의 신청에 따라서 1년 범위 내에서 한 번 연장 가능하지만 장기 소년원 송치는 어떠한 경우에도 연장할 수 없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 다시 한번, 그리고 내가 다루지 않고 넘어가는 문제들도 여러분들은 풀면서 다시 한번 확인은 할 필요가 있죠. 자, 57번에 있어서 장기 보관찰 처분. 자, 장기 보관찰 처분도 문제 만들기가 아주 좋기 때문에 여기에서 어떠한 형태로 함정이 유도될 수 있는가를 전체적으로 파악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그 강조했던 내용들 57번을 통해서 정리하도록 하고요. 59번 보시면은 소년법상 보호사건에 대한 심리. 자, 보호사건인지 항상 형사사건인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소년사건에 관한 문제인지를 구분하는 습관도 들이도록 하자 했어요. 자, 1번 소년부 판사는 또는 그 조사관이 범죄사실이죠. 비행사실이 아니라 범죄사실에 관하여 소년을 조사할 때는 미리 소년에 대해서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자, 2번 소년부 판사는 소년이 도망 또는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때 소환 절차 없이 동행영장을 발부하여 소년의 신병을 확보할 수 있다. 이것이 긴급 동행영장에 관한 그 규정이었죠. 그런데 긴급 동행영장, 즉 소환 없이 긴급 동행영장을 발부할 수 있는 사유는 뭐였어요? 사건 본인을 보호하기 위하여죠. 그렇지 이렇게 도망이나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데가 아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런 함정 패턴을 미리 파악하지 않으면 시험장 들어가면 아차 하면 잘 속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59번도 별표 하나 해가지고 그런 점을 좀 주의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뭐 3번 이제 반복할 필요 없는 내용이 됐죠. 이 소년 분류심사원의 위탁 처분, 이것은 1개월이고 그리고 한 번에 하여 연장할 수 있으니까 최장 2개월이다. 그리고 1호 임시조치, 이것은 보호자에게 위탁 3개월, 그리고 병원 요양소에 위탁 2호 조치도 역시 3개월, 그리고 최장 6개월까지다 했어요. 그런 내용들. 그리고 4번도 좀 주의할 사항이 뭐예요? 사안이 경미하다는 경미한 경우에 불처분 결정을 할 때나 불심리 결정을 할 때, 심리 불기시 결정을 할 때 같은 내용이었죠. 그래서 이 경우에 소년에 대해서는 훈계하고 그리고 보호자에 대해서는 엄격한 관리나 교육을 시키도록 고지한다지 이것을 묶어가지고 함정 유도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소년 또는 보호자에 대해서 훈계하거나 이렇게 하면 틀린 내용이 되죠. 소년에 대해서만 훈계이고 보호자에 대해서는 엄격한 관리나 교육시키도록 할 수 있다 하는 거. 그래서 그 내용. 그리고 앞으로 이 예상 음용 지문 이것은 별표가 다 4개가 돼 있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 별도로 설명하지 않고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함정으로 출제할 가능성이 높은 내용들을 선별해 가지고 다시 한번 강조해 놓은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복습할 때 예상 응용 지문은 확실하게 반복적으로 공부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 다시 한번 생각하도록 하고, 자, 소년 분류심사원에 따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소년원에 분류심사관을 둔다. 소년 분류심사관은 분원에 두는 거죠. 분류심사, 소년 분류심사원을 분원이라고 이렇게 약어로 부를 거예요. 분원. 그래서 소년원하고 분원, 이것은 항상 주의하라고 그랬죠. 잘 구분해야 된다. 그리고 이번에 있어서 이 보호자가 적성검사, 진로 탐색 등을 위한 청소년 심리검사 또는 상담을 의뢰하면 이를 할 수 있다. 소년원장이에요? 분원장이에요? 역시 이 분원장이죠. 그리고 이 경우에 법무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실비를 받는다. 받아야 한다가 아니라 받을 수 있다죠. 받지 않고
이런 적성 검사를 해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점을 다시 한번 주의하고, 그래서 앞으로는 이 예상 응용 지문은 뭐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설명하지 않고 넘어가겠지만은 여러분들은 복습할 때도 항상 예상 응용 지문은 빠뜨리지 말고 중요하게 공부를 하도록 해라 하는 거예요. 자, 60번 별표 하나 하고요. 죄를 범한 소년을 발견한 학교장은 자, 통고에 대한 그 규정이죠. 그래서 이 통고할 수 있는 대상자는 보호자 또는 뭐예요? 보호자도 있고 학교장 그리고 복지시설의 장, 또 하나 여러분들이지, 보호관찰소의 장이 통고할 수 있다. 그리고 통고 대상이 되는 것은 뭐야? 그렇지, 범죄소년 사건도 해당이 되고 촉법소년, 우범소년 사건까지 모두가 해당이 된다 하는 거. 그리고 통고는 의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통고할 수 있다지, 소년부 송치처럼 송치하여야 한다가 아니죠. 통고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통고할 수 있다 하는 거. 그래서 그러한 그 통고에 관련된 내용들 다시 한번 염두에 두시고, 죄를 범한 소년을 발견한 학교장은, 그러니까 범죄 소년을 발견한 학교장은 관할 소년부에 통고할 수 있고, 이 통고된 사건에 대해서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는 그 사건을 조사해야 한다죠. 그래서 이 조사관의 그 조사를 필요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통고 사건이다 하는 것. 통고 사건이 아닌 그러한 경찰서장의 송치 사건이나 검사의 송치 사건, 법원의 송치 사건에 대해서는 소년부가 조사관에게 조사를 명할 수 있다지, 조사를 해야 한다가 아니죠. 그래서 그 점을 주의하도록 하고, 그리고 1번 선지 가지고는 어떻게 함정이 유도될 수 있을까요? 자, 여러분들이 출제자가 돼야 되네. 항상 아는 것만 가지고 이렇게 득점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출제자의 어떤 그 관점에서 나라면 이 내용 가지고 다음 출제할 때는 어떻게 함정을 유도해 볼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하면서 공부하는 게 좋아요. 자, 그래서 죄를 범한 소년을 발견한 학교장이 관할 소년부에 통고한 경우 소년부는 그 사건을 조사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 X가 되죠. 자, 그래서 소년부는 반드시 그 사건을 조사해야 되는 것이 아니죠. 통고된 사건이 소년을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이에요. 그래서 통고된 사건이 소년을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이 부분을 살짝 빠뜨리고 함정을 유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점을 주의하도록 하자. 자, 2번 형사사건이죠. 보호사건이 아니라 소년 형사사건의 경우에 법원은 검사의 송치서에 따른 조사 결과가 있더라도 소년의 품행, 교우관계, 그 밖의 환경 등 형사사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도록 조사관에게 위촉할 수 있다. 형사사건에 대해서도 조사관에게 위촉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죠. 그래서 그 점. 그리고 3번에 있어서 소년 피해 사건의 경우에 검사는 소년부 송치 또는 공소제기 처분을 결정하기 위하여 소년판사의 허가를 얻어서 소년 분류심사원장에게 피의자의 품행, 경력, 생활환경, 그 밖의 사항을 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자, 여기서도 또 주의할 핵심어가 나왔죠. 조사는 무조건 요구할 수 있다이지 요구해야 한다 하면 X다 했어요. 그래서 판결 전 조사가 됐건 검사의 결정 전 조사, 이 3번 선지는 검사의 결정 전 조사에 관한 그 규정이에요. 그래서 항상 조사는 판결 전 조사건 결정 전 조사건 모두가 다 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이지 요구해야 한다, 요구한다가 아니라는 거. 자, 그 점 주의하고, 그리고 이런 그 조사 요구하는 데 있어서 판사의 허가는 요건이 아니죠. 그래서 그 점을 주의하고, 또 여기서 바로 이제 그 떠오를 것이 뭐예요, 여러분들? 검사의 결정 전 조사 대상 기관은 소년 교도소장은 해당되지 않고 소년 원장, 분원장, 그리고 보호관찰소의 장인, 세 가지 기관이다 했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입체적으로 딱딱딱 순간적으로 생각이 떠오르고 이렇게 해야 돼. 자,
4번 소년 판사는 소년에게 피해 배상 등 피해자에게 화해를 권고할 수 있다. 화해를 권고해야 한다가 아니죠. 그리고 이 소년법상의 화해 권고는 검사의 화해 권고가 아니라 소년부 판사의 화해 권고고, 그리고 범죄 피해자 보호법에 있어서 형사 조정은 검사의 형사 조정 제도죠. 이 두 가지는 회복적 사법을 반영하는 그 제도이기 때문에 중요하다 했어요. 그래서 이 보호처분에 대해서 소년부 판사는 소년에게 피해배상 등 피해자와의 화해를 권고할 수 있으며, 소년이 권고에 따라서 화해했을 때는 보호처분을 결정할 때 이를 고려할 수 있다지, 고려하여야 한다가 아니죠. 보호처분을 결정할 때 이를 고려할 수 있다. 다시 한번 그 점 주의하도록 하고, 5번 소년이 분원에 위탁된 경우 보조인이 없을 때는 법원은, 여기서 법원은 당연히 소년부 법원이죠. 법원은 변호사 등 적정한 자를 보조인으로 선정해야 한다지, 보조인을 또 뭘로 살며시 말바꿈 함정을 만들겠어요. 변호인이죠. 변호인으로 선정해야 한다가 아니죠. 소년법에 있어서는 보조인 선정 제도를 꼭 규정하고 있지, 변호인 선정 제도가 아니다. 국선 변호인 선정 제도, 이것은 형사소송법상의 소년 사법 절차에 대한 특칙 규정이다 했어요. 그러한 내용들 체크하도록 하고, 그리고 보니까 2번 질문 여기서도 오자가 하나 있죠. 조사관의 개 이촉할 수 있다는데 이렇게 서로 됐어요. 그래서 이런 거 오탈자라든가 이런 것이 좀 발견이 될 수가 있으니까, 이건 일세판에서는 뭐 아무리 이렇게 열심히 주의 깊게 본다고 하더라도 그게 오탈자나 이런 것은 좀 막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해설이나 이런 것하고 연결시켜서 오탈자인지 이런 걸 좀 파악하면서 감안을 하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이런 거 조문 봤을 때도 그래서 여기 그 해설돼 있지만은 검사의 그 직권으로 검사가 직권으로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그리고 검사가 직권으로 조사 의뢰할 때 그 관할 기준이 되는 것은 피의자의 주거지 또는 검찰청 소재지를 그 기준으로 하죠. 그래서 피의자의 주거지 또는 검찰청 소재지 관할 분원 소년원장 분원장 소년원장 보관소장에게 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하는 것. 보관찰소장을 보관소장 이렇게 줄인 것이고, 소년 분류심사원장을 분원장 이렇게 줄여서 부를게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 한자라도 좀 아껴가지고 그렇게 에너지 소모를 줄이도록 하세요. 그리고 예상 응용지문 다시 한번 그 소년판사 소년에게 피해변상들 화해 권고를 할 수 있으며, 권고에 따라서 화해했을 때는 보호처분 결정할 때 이를 고려할 수 있다. 그리고 이것하고 같이 연결시켜서 알아둘 것이 전자장치 부착법이나 성충동 약물 치료법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그 성충동 약물 치료 명령이나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선고하는 경우에 양형에 유리하게 참작해서는 아니 된다이지, 이 부착 명령이나 치료 명령을 할 때 이를 고려할 수 있다가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법률 그 전체적으로 볼 때 아차하면 서로 헷갈릴 수가 있기 때문에 같이 이렇게 대비시켜서 제시해 드린 거예요. (62번) 이것은 별표 3개 하도록 하고요. 다시 한번 그 기억에 있어서 연령 제한 나오면은 딱 3가지 보호처분이 구분이 돼야죠. 사봉은 14세 이상, 그리고 수강명령과 장기 소년원 송치는 12세 이상이다. 그렇지, 장기 보호관찰이 거기에 또 헷갈리면 안 된다고 그랬죠. 장기 보호관찰은 12세 이상이다 이렇게 하면 헷갈릴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지금 소년원 송치, 이게 가장 무거운 거 보호처분이죠. 자유를 완전히 박탈시키는 거니까. 그래서 이 소년원 송치를 좀 연령을 높게 제한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소년원 송치는 12세 이상이지 14세 이상이 아니고, 보다 좀 더 가벼운 처분인 사회봉사 명령을 오히려 14세 이상으로 제한하고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 14세와 관련해서 장기 소년원 송치를 다음 시험에서 이렇게 함정을 유도할 수 있으니까 그 점 주의하세요. 그래서 장기 소년원 송치나 수강명령은 12세 이상이고,
사복만 14세 이상이다 하는 거. 그리고 여기에 다시 한번 이 야간 등 특정 시간대 외출 제한 시간은 2년 이내가 아니라 1년 이내이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되고, 그 다음에 디귿에 있어서 장기로 소년으로 성취된 소년의 보호기간은 2년으로 한다. 2년 이내로 한다지 2년으로 한다가 아니죠. 그래서 그 점 주의하도록 하고, 소년판사는 보호관찰관의 그 신청에 따라서, 자, 보호관찰관의 신청에 따라서 연장할 수 있는 것은 장기 소년 송치가 아니라 장기 보호관찰이다.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교묘한 함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그 문제 형태에 있어서 이렇게 수정자가 들어간 것은 원래 그 기출문제 그대로가 아니에요. 지문을 몇 개 바꾼다든가, 그리고 이 법령 개정에 따라서 달라진 내용이 있으면은 그 수정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 수정이라고 되어 있는 그 문제들은 원래 그 기출 문제를 한두 개씩 이렇게 변형시키거나 한 문제들이니까, 오히려 여러분들 그 시험 준비하는 데는 이렇게 수정해가지고 공부시키는 것이 훨씬 더 다음 시험 대비할 때 유익할 거예요. 그래서 그런 형태로 이 책을 만들었으니까 잘 활용하도록 하세요. 그리고 니을에 있어서 1개월 이내에 소년 송치, 그래서 소년 송치는 이제는 4가지이다. 그래서 7호 의료 재활 소년 송치, 그리고 1개월 이내에 소년 송치. 계속 이 소년 송치 나오면 그 기간까지 딱 연결시키면서 공부를 해야 돼. 6개월 이내에 단기 소년 송치고 2년 이내에 장기 소년 송치죠. 그래서 이 1개월 이내의 소년 송치는 오로지 장기 보관찰과 병합할 수 있지 단기가 아니다. 다시 한번 확인했고, 자, 그리고 보호처분 계속 중일 때 새로운 보호처분이 있었을 때는 이전 이후에 보호처분 중 어느 하나이지 이전의 보호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가 아니죠. 그리고 취소할 수 있다가 아니라 취소해야 한다. 의무적, 필요적 그 취소 규정이다. 그리고 보호처분 계속 중일 때 유죄 확정 판결이 됐을 때는 취소할 수 있다였죠. 그래서 이런 그 미음 같은 내용도 그렇게 헷갈릴 수 있는 것은 항상 대비시키면서 정리하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예상 응용 지문에서도 그러한 내용들을 강조를 해놨어요. 63, 64 넘어가고 65번 보시면은, 자, 65번도 별표 2개 하세요. 1번 보관찰과 사회봉사 수강명령을 병합하여 부과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보관찰 하게 되면 장기 단기 보관찰 모두가 포함이 돼요. 그래서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병합할 수 있고, 그리고 가장 넓게 병합할 수 있는 것은 제1호 보호자에게 감호위탁의 경우에는 보호자의 감호위탁과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4가지까지 병합할 수 있다 했어요. 그리고 바로 또 떠올라야 할 것이 소년 보호시설의 감호위탁의 경우에는 보호관찰과는 병합할 수 있지만 사회봉사, 수강명령과는 병합할 수 없다 하는 것을 강조했죠.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내년에 우수한 성적을 합격하기 위해서는 그냥 공부했던 내용들 나오면 그냥 슬슬슬 피상적으로만 읽고 넘어가지 말고 앞에서 강조했던 내용들을 떠올리면서 다시 한번 확실하게 그 뭐 무의식적으로도 딱 그런 문제가 출제됐을 때는 정답이 바로바로 가려질 수 있게끔 그렇게 준비해 나가도록 하자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보호자나 자원보호자에게 감호 위탁할 때 특별 교육 받도록 명할 수 있는 게 아니다 하는 거. 이런 거 특별 교육이나 대안 교육, 그리고 특정 시간대 외출 제한 이런 거 부수 처분, 이것은 오로지 보호관찰 대상자에게만 할 수 있는 것이지 나머지 8가지 보호처분 받은 소년에게는 할 수가 없다 하는 것을 확인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3번 보호관찰 처분 시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야간, 자, 그래서 다시 1년 이내의 기간이지 보호관찰 기간 동안 야간에 외출 제한하는 명령을 부과할 수 있다가 아니었죠. 그래서 그 점 주의하고, 그 다음에 4번에 있어서 단기 보관찰은 과거에 6개월이었는데 이제는 1년이다 했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리고 이 장기 보관찰 기간은 2년 이내에 하게 되면 함정이라고 그랬죠. 장기 보관찰 기간은 2년이고 장기 소년원 송치 기간이 2년 이내이다 하는 거. 그리고 강조했던 대로 여기 보관찰 간의 신청에 따라서이지 보관찰 또는 보호자의 신청에 따라서도 아니죠. 아니면 뭐 보조인 또는 보관찰 간의 신청에 따라 이런 여러 가지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리고 결정으로서지 판결로서가 아니다 했죠. 결정으로서 이 1년 범위에서 한 번에 하나야만 연장할 수 있다 하는 거. 단기 보관찰은 단기자가 들어있으면 연장이 인정되지 않는다 했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고, 그 다음에 67번 문제 보시면은 67번에 있어서도 여기 사회봉사 이것도 아차하면 헷갈릴 수 있으니까 다시 한번 강조한 거고, 그 다음에 미움에 있어서 보호처분 계속 중일 때 사건 본인에 대해서 새로운 보호처분이 있었을 때는 그 처분한 소년판사는 이후 또는 이전의 보호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가 아니었죠. 어느 하나를 취소해야 한다 하는 거. 그리고 유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소년판사는 보호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이지 취소해야 한다가 아니다 하는 거. 그리고 여기 이 X자가 잘못 들어갔는데 이건 삭제해 주세요.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이 옳다. 그래서 이건 좀 부수적으로 더 자세히 설명하기 위한 것이죠. 자, 그래서 디귿 보시면은 증인, 감정인, 통역인, 번역인에게 지급되는 비용 숙박비, 그 밖에 비용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중 비용에 관한 그 규정을 준용한다. 그렇다면 형사소송법에서 그 준용 대상이 되는 그 규정 내용이 뭐냐 하면은 이거죠. 소환받은 증인은 법률이 규정한 바에 의하여 여비 일당 숙박료를 청구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증인이 됐건 감정인이 됐건 통역인이 됐건 번역인이 됐건 이 법률에서 규정한 바에 의해서 여비나 일당 숙박료를 청구할 수 있다 하는 내용이죠. 그리고 이 참고인에 대해서도 참고인이 소환됐을 경우에는 이렇게 일당과 숙박료를 청구할 수 있다는 규정까지 같이 묶어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하는 설명이에요. (69번) 보실까요? 자, 소년법상 보호처분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영향을 미칠 법령 위반이 있거나 그 처분이 현저히 부당한 때에는 본인뿐만 아니라 보호자, 보조인이나 법정 대리인은 관할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항고할 수 있다. 항고 대상 법원은 고등법원이 아니라 본원 합의부다 하는 거. 그리고 항고 제기 기간은 7일이지 10일 이내, 5일 이내가 아니다 하는 거. 그리고 항고 법원은 항고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한 때는 기각해야 한다. 여기서도 이유가 있다고 인정된 때는 기각해야 된다 하면 아차하면 속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점까지도 주의하도록 하자. 그리고 가장 쉬운 내용이 됐죠. 이제는 항고한 경우에는 집행은 정지되지 아니한다 하는 것. 집행은 계속된다죠. 그리고 1번 이거 강조하려고 했던 건데 여기에서 좀 오자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원래 이 1번 선지는 보호처분의 결정, 부가처분 등의 결정 또는 보호처분, 부가처분 변경 결정이 법정 요건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은 사건 본인, 보호자, 보호자인 또는 법정 대리인은 관할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항고할 수 있다가 아니라 이 본원 합의부에 항고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은 틀린 내용이다 하는 것을 강조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 항고 대상 법원은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이고, 그 다음에 항고장 제출은 원심 소년부에 하여야 한다 하는 것을 주의하도록 하세요. 그래서 여기 방금 내가 말했던 대로 좀 수정을 해가지고 그 점을 항상 좀 주의하도록 하세요. 법정 요건이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건 본인, 보호자, 보조인 또는 그 법정 대리인은 원심 소년부에 항고할 수 있다. 이렇게 고쳐놓으면
다음 뭐 시험에서도 그러한 것이 바로 떠오르게 될 거예요. 70번, 71번 건너뛰어도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다시 한번 항고 사유는 해당 결정에 영향을 미칠 법령 위반이 있을 때만 항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중대한 사실 오인이 있는 경우에도 항고할 수 있고 처분이 현재의 부당한 경우에도 항고할 수 있다. 그런데 재항고는 오로지 뭐였어요? 법령 위반이 있는 경우에만 재항고 사유가 된다 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바로 또 파악하도록 하고 72번에 있어서 보호처분의 불복 보호처분의 불복은 항고이지 항소가 아니다 했죠. 그래서 항고 제기 기간 7일 그리고 고등법원이 아니라 본원 합의부에 항고할 수 있다 이거. 그리고 항고를 기각하는 결정에 대해서는 그 결정이 법령이 위반되는 경우에만 맞죠. 대법원에 재항고할 수 있다. 그래서 어떤 학생들은 무조건 뭐 만자가 들어가면 그건 틀린 선지다 이렇게 그냥 기계적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그건 매우 위험해요. 대부분 뭐 만자가 들어가면 틀린 선지일 가능성은 높죠. 그렇지만은 만자가 들어가 있다 해서 무조건 다 틀린 선지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이런 것들도 좀 주의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72번은 만자가 들어있지만은 맞는 선지인 거죠. 그 다음에 4번에 있어서 항고법원은 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는 원결정을 파기하고 직접 불처분 또는 보호처분 결정을 하는 것이 원칙이 아니라 환송 또는 이송하는 것이 원칙이고 애적으로만 직접 결정할 수 있다 하는 거. 그래서 다시 한번 그러한 내용들을 좀 주의하도록 하고 73번도 숫자 관련 내용들 주의할 사항들이고 그런데 그 3번에 있어서 수강명령은 200시간 이것은 왜 헷갈릴 수가 있냐면은 이 형법상 사회봉사 수강명령까지 부과할 수 있는 처분은 뭐예요? 형법에서 형사정책 시험에서 가장 출제 가능성이 높은 조문이 뭐냐면 선고유예에 관한 규정하고 집행유예 규정 그리고 가석방 규정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선고유예나 가석방의 경우에는 보관찰만 병과할 수 있지 사회봉사 수강명령은 병과할 수 없다. 그런데 유일하게 집행유예의 경우에만 사회봉사 수강명령도 병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집행유예 시에 수강명령 병과할 때는 보관찰법에 따라서 200시간 이내이고 집행유예 시 사회봉사명령 병과할 때는 500시간 이내였어요. 그래서 이것도 소년법이 아니라면 보관찰법상으로는 맞는 내용이 되는 거죠 이게. 그래서 소년법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했기 때문에 소년법의 내용이 아니어서 틀린 내용이 되는 거죠. 만약에 뭐 현행법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했다면은 3번 내용도 맞는 선지 내용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제한 시간 규정한 법률로서 기억해야 할 것이 가정폭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은 사회봉사명령이든 수강명령이든 구분 없이 200시간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했어요.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 그리고 4번에 있어서 단기 소년원 송치의 보호 기간은 1년을, 장기 소년원 송치에는 2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하는 거. 근데 1년이에요? 그렇지. 여기서도 순간적으로 내가 그냥 넘어가니까 맞는 내용일까 이렇게 착각한 사람들이 있다면 내가 아직까지는 준비가 충분치 않구나. 이것을 좀 냉철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어요. 단기 소년원 송치는 6개월 이내이고 단기 보호관찰이 1년이라는 숫자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 그래서 여기에서 다시 한번 그 강조를 해놨어요. 이런 내용들 헷갈리기 쉽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 체크하도록 하고 74, 75번 특히 74번과 관련해서도 예상 응용 선지에 있어서 그 3번 내용 주의하도록 하세요. 대안교육 상담은 3개월 내에서 야간 외출 제한 명령 1년 이내에서 보호자 특별명령 제한 없이 부과한다. 그래서 이것은 형광펜으로 쫙 밑줄을 해놓고 계속 시험 전까지 반복해서 확실하게 기억을 해놓도록 하세요.
자, 76번에 있어서도 나이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살해형 문제에서는 13세다. 그리고 비행 행위가 법률이 저촉되는 위반되는 행위인지 촉법 행위인지 범죄 행위인지 우범 행위인지를 잘 구분하도록 해라. 자, 몰려다니면서 이렇게 불안감을 조성했다. 이것은 우범 행위에 불과한 것이지 촉법 행위나 범죄 행위에는 해당되지 아니한 거죠. 자, A에 대해서 보호자는 통고할 수 있다. 그러나 13세이고 이 우범 사건에 대해서는 검사는 개입할 수 없다. 범죄 사건에 대해서만 검사가 소년부에 송치할 수 있고 공소 제기할 수 있고 조건부 기소유예나 기소유예할 수도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점을 주의하도록 하고 2번 소년부 판사는 심리결과 보호처분이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사회봉사명령 보호처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는 10가지 보호처분 중에서 하나 또는 4개까지 병합해서 결정할 수 있다 했어요. 그런데 13세니까 역시 바로 이 사회봉사명령이 걸려들죠.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할 수 있다 하는 거죠. 그리고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A에게 장기 소년 송치를 부과할 수 있다 하면 맞죠. 근데 부과할 수 없다 하면 틀린 선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기 소년 송치의 경우에도 12세 이상이지 14세 이상이 아니다 하는 것을 항상 좀 주의하도록 하고, 그리고 소년 판사는 단기 보관찰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장기건 단기건 다 모두 이 외출 제한 명령 1년 이내로 부과할 수 있다 했죠. 그리고 대안경 명령, 상담 명령 이것은 3개월 이내이지 6개월 이내가 아니다. 다시 한번 확인했고, 그래서 여기 4번을 통해서 그런 내용들을 좀 파악할 필요가 있죠. 그다음에 77번에 있어서도 기억 소년 보호 사건에 있어서 보호자는 소년 판사의 허가 없이도 보호조인을 선임할 수 있다. 자, 이거 이 단서 없이 이렇게 돼 있으면 원칙 규정에 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이 보조인 선임하려면 소년부 판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가 맞는 거죠. 그래서 없어도가 틀렸죠. 그래서 그 점 주의하도록 하고, 미음 보시면 보호처분 계속 중일 때 사건 본인에 대해서 유죄 판결이 선고해가지고는 어떤 확정적인 효력을 발생시킬 수 없다고 그랬죠. 선고하여 확정된 때이지 선고된 때가 아니다. 이것도 항상 주의할 함정 유형이었고, 보호처분한 소년 판사는 그 보호처분을 취소한다. 보호처분 받은 소년에 대해서 새로운 보호처분이 내려졌을 때 취소한다 이고, 유죄 확정 판결이 내려졌을 때는 취소할 수 있다 했죠. 그래서 그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해야 된다 하는 거. 그래서 해설을 통해서 그러한 것 내용 확실하게 구분해 놓도록 하시고, 79번에 있어서 여기서 형사사건이 들어있으니까 주의하라고 그랬죠. 보호사건만 심리의 비공개 원칙이지 형사사건은 공개재판주의가 적용이 돼야 된다 하는 거. 그리고 2번에 있어서 형사사건은 필요적 변호사건에 해당한다. 자, 현행법상이니까 맞는 거죠. 만약에 소년법상 소년사건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이렇게 해가지고 이 소년 형사사건은 필요적 변호사건에 해당한다 이렇게 했으면은 틀린 내용이 돼버리죠. 왜? 소년법상으로 출제했다면 소년법에는 그 내용이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소년법상으로 했으면 2번 선지 틀린 선지가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점까지도 항상 좀 주의하도록 하세요. 그래서 항상 4개 선지를 읽어가지고 명확하게 틀린 내용이 없다, 발견되지 않는다 했을 때는 다시 한번 설문을 읽어가지고 그 설문 취지를 정확하게 파악하면서 정답을 가리는 훈련도 해야 된다 했어요. 3번에 있어서 소년 보호사건은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 소년의 단독 판사가 담당하지 중대한 사건이라고 해서 합의부가 담당하는 경우는 없다 했어요. 그 다음에 소년 피해 사건에 대해서 검사의 결정전 조사 제도가 규정되고 있다.
그래서 검사의 결정적인 조사 나오면 이것도 바로 머릿속에서 입체적으로 딱딱 파악이 돼야 되겠죠. 검사의 결정적 조사 대상이 되는 것은 소년 원장, 분원장, 보관소장이다 하는 거. 그리고 5번에 있어서 소년부에서 심리가 결정된 사건을 당해 보호처분 취소되더라도 원칙적으로 다시 소년부에 송치할 수도 없고 공소제기할 수도 없다 하는 것이 원칙이죠. 그래서 이 주의할 내용까지 여기 정리를 해놨으니까 같이 종합적으로 정리하도록 하고요. 자, 80번에 있어서도 여기 그 절차 규정 강조했죠. 그래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범죄 사실이 발견돼 가지고 검사에게 송금한 경우에는 이렇게 다시 그 검사가 소년부에 송치할 수 없다 하는 것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렇지만은 검사가 송치한 사건에 대해서 소년부에서 금고 이상에 해당하고 형사처벌의 필요성이 있어서 송금한 경우에는 담당 검찰청 검사는 다시 소년부에 송치할 수 없다 하는 거. 그래서 그 점을 여기서 연결해 가지고 알아두도록 하고요. 그래서 여기 그 디귿에 있어서 소년부는 금고 이상 아니지 벌금 이상이나 자격정지 이상이 아니라는 거 주의했고요. 그리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면은 가부 사건을 결정으로서 해당 검찰청 검사에게 송치할 수 있기 때문에 송치해도 맞는 거죠. 송치하지 않아도 맞는 거고 송치하였다. 자, 그래서 해당 사건이에요. 새로운 범죄 사실이 아니고 그래서 담당 검사는 보호처분이 보다 적합하다 판단해서 다시 소년부에 송치하는 것은 해당되지 않는다. 자,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도 바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범죄 사실이 발견됐다는 것 전제가 되어 있다면은 다시 소년부에 송치하였다 해도 맞는 선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점도 주의하자. 그리고 소년법에서 그 규정하고 있지 않는 그 제도로서 검사의 화해권고는 해당되지 않고 화해권고의 주체는 소년부 판사의 화해권고죠. 그리고 검사의 형사조정 이것은 피해자 보호법에서 규정한 제도다. 다시 한번 확인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 국선 보조인 선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살며시 국선 변호인 선정하게 되면은 니을도 틀린 내용이 돼버린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다가 국선 변호인 선정 X 이렇게 해놓도록 하세요. 자, 그러면은 이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고 좀 쉬었다 하도록 할게요.